예, 박정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양도성 내 조선시대 유적 출토, 백자의 특징과 양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내용은 일단은 이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바로 전에 방병선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제 김영원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좀 상기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도성 내의 유적에서 출토된 특히 백자 유물들을 오늘 소개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토 배경이나 맥락 같은 경우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유물이 왜 여기서, 왜 서울 시내에서 출토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좀 더 큰 범위에 있어서 이해는 바로 앞선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한양 도성이죠. 보통 이제 이 18.6km인가요? 이게 이제 이 서울의 구도심, 주로 이제 종로구 일부와 중구를 아우르고 있는 이제 석성 구간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백자들은 이 성에서 출토된 건 아니고 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부, 이쪽에 보시는 저 내부, 이게 아마 한 16.9제곱킬로미터 정도 될 텐데 그 내부에 자리하는 조선시대 유적들에서 출토한 자기들입니다. 지금 여기 이 동여도 보시는데 이 궁궐과 우리가 이제 오대궁이라고 하는 궁궐과 그 다음에 뭐 종묘와 사직들이 위치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이 빨간색으로 이제 블럭을 칠한 곳이 주로 이제 지금 이제 종로 1가, 그러니까 종로 2가의 절반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주로 이제 청진지구, 공평지구로 알려져 있는, 아무래도 이제 대단히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백자들은,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과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백자들은 주로 이제 이 빨간색으로 네모지게 이제 표시한 그 안쪽에서 출토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항공사진으로 조금 크게 해봤는데요. 경복궁이 있고 그 다음에 종묘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주로 제가 이제 공평동 유적이라고 그냥 통칭을 할 텐데 공평 제1, 2, 4지구라고 하는 데거든요. 여기 이제 발굴을 하고 나서 재작년에 공평 도시유적 전시관이라고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이제 아마 같이 관리하는 그 뭐랄까요, 지하에 있는 유적 전시관으로 이제 거듭나는 곳입니다. 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의금부터입니다. 그렇죠. 종강역 1번 출구 나오면 지금 그 SH제일은행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는 의금부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복궁 앞쪽으로 보면 얼마 전에 오늘 여기 발굴하신 분도 오시고 얼마 전에 이제 사적으로 아마 지정된다고 하는데 여기 의정부터입니다. 그 앞에 육저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저거리 끝에 이제 이 세종로 사거리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쭉 연장이 돼서 시전행랑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제 조선 전기 후기를 통틀어서 도성에서도 그렇고 조선 팔도에서 가장 큰 상설 관영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전행랑이 자리하는 종로대로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 청진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자리합니다. 그렇죠. 여기 종로대로의 모습과 시전행랑, 종로대로의 이제 북쪽과 남쪽에 쭉 연결되는 행랑으로 자리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교보문고 바로 옆에 앞쪽으로 그 해전교토 넘어서 있는 광화문 D타워입니다. 거기 이제 저희는 이제 청진 2, 3지구라고 당시 유적명으로 호칭을 했는데 2, 3지구 발굴 이후에 그 남쪽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계속 3.8m, 3.8m 그 한 칸이 넘어가는 이제 이 시전 행랑 유구가 쭉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를 보존하고 그 위에는 이렇게 이제 지나는 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유적을 이제 보존 조치를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이 한양도성의 지형도입니다. 지형도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양도성은 북쪽에 있는 북악과 남쪽에 남산 이 둘레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제 이 분지 지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잠깐 방금 전에 살펴본 시전 행랑 같은 경우는 그 이 분지에서도 가장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해당을 합니다. 보통 지금 종로구청 앞에를 해발 고도를 한 30.3m 정도 보는데 저희가 좀 깊이 하강했던 데는 거의 한 6m 정도 지하까지 내려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여기 지형도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이제 이 청계천이 있고요. 대부분의 수계는 북쪽이나 아니면 서북 쪽에서, 남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산 쪽에서 발원을 해서 다 중앙으로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계천과 청계천 변에 자리하는 시전횡랑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제 도성대에서도 제일 낮은 저지대, 상대적 저지대죠. 상대적 저지대에 해당합니다. 그래 이제 이 지역으로 물과 함께 토사들이 함께 이제 유입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종로대로변에 있는 여러 유적들을 발굴하다 보면 보통 이제 그렇죠. 여기는 한 30.23 정도 해발 고도가 되는데 적어도 한 3m 정도는 하강을 해야 조선 초기 유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3m에서 많은 곳은 뭐 한 4, 5m 이상 이렇게 퇴적이 이루어지죠. 퇴적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이수계에 따라서 퇴적이 이루어지고 퇴적이 이루어지면서 그 퇴적토를 걷어내기도 하지만 그 위에 다시 이제 또 새로운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이 한양 도성 내 서울 구도심 내 유적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식으로 한 뭐랄까 한 3m에서 한 4, 5m 정도 되는 시간의 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시간의 궤적 속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달리하면서 뭐 15세기 여기 분청자나 백자, 그다음에 뭐 조선 중기의 철화백자, 조선 후기의 청화백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시간의 순서를 확인할 수가 있죠. 덕분에 저희는 기존에 이제 여러 선학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편량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발굴 성과를 통해서 이런 묵서백자나 아니면 뭐 어떤 점각백자, 그다음에 뭐 청화나 철화, 그다음에 뭐 이런 반상기에서부터 요 유물은 아마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시실에도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 백자 돈의 일부 파편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인장, 도장도 만들어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포괄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친숙하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제 꼽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청진 일지구라고 불렀던 유적에서 출토한 세 점의 조선 전기 백자호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물 제 1905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유물이 출토되는 장면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낸 경험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국가기록을 하고 국가기록된 이후에 박물관에서 보물을 지정하는 과정들을 좀 간접적으로 좀 지켜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출토 유물이 어떻게 이제 보물까지 갈 수 있나라고 하는 행정 절차를 한번 경험해본,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큰 추억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유물이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아마 오늘 이제 이 주제가 백자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런 토층 속에서 15세기 초반부터 거의 20세기에 해당하는 각 문화층에서 그 각 문화층의 특징을 대별할 수 있는 백자들이 출토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백자들은 공납작인 거죠. 보통 이제 조선 초기에 공납작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분청자로 전국에서 제작을 해서 도성으로 납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청자들 중에서 일부 지역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뭐 강원도 양구나 아니면 전라도의 남원, 뭐 고창, 그 다음에 경상도의 고령, 뭐 이런 지역들, 뭐 경기도 광주도 그렇고요. 백자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분청자와 함께 백자를 생산해서 공납을 했던 것으로 공납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뭐 내자시, 그죠? 내자, 그 다음에 내섬, 예빈이라고 하는 관사명, 관청명이 찍혀 있는 백자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영평, 그 다음에 김해라고 하는 지명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관사명과 지명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분청자와 같은 명문 체계인 거죠. 다만 이제 백자로 제작이 된 거고요. 영평 같은 곳은 경기도에 있는 영평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지명으로 보자면 포천시의 북쪽에 해당하는 뭐 영중면 아니면 영북면 뭐 정도가 영평이 아닐까 합니다. 요새 이제 개인적으로 요 근처 포천 북쪽을 계속 지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이런 백자를 생산하는 구체적인 가만은 아직 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죠. 관여 성립 이전에 백자를 제작했던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역시 광주죠. 광주에 있던 광주의 사기소, 광주의 자기소가 나중에 1467년 이후에 사옹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왕실 이제 궁궐의 임금의 수라와 그다음에 이제 권례 음식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사옹원이 그 백자 생산을 직접
담당하게 되면서 광주에 있었던 사기소가 상원의 사기소, 소위 이제 분원화되는 게 소위 이제 조선 초의 관여의 성립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여가 성립되기 이전에 경기도 광주에서 제작된 이런 내주명에 아마 이제 이런 궁궐에 있는 주방이겠죠. 그러니까 뭐 임금님이나 왕비님의 수라를 지올리는 그런 부엌에서 부엌에 속한 그릇이다라고 해서 이 내주라고 표시를 한 그릇이 이제 우산이 4호에서 광주에 있는 우산이 4호에서 출토가 됐는데 동일한 내용의 명문이 서울 시내에서도 출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요가 성립된 이후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명문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이 천자문의 첫 4개의 자호를 그래서 표현된 천지현황명 백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천지현황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합니다만 어떻게 됐든지 이제 이 사홍원이라고 하는 관청이 백자를 직접 생산하고 백자만 생산한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왕실의 수라와 음식 사무 전체를 담당했기 때문에 뭐 식자재 확보에서부터 조리, 그다음에 조리된 음식을 담아서 봉사하는 것까지를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이제 이 상홍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그릇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죠?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이제 관요가 성립된 이후 1470년대, 80년대부터 15세기 전반, 16세기 전반까지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관요의 명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관요의 명문은 그냥 이제 이 점토 상태의 그릇을 파서 음각을 해서 명문을 새기는 게 아니고 초보를 한 다음에 거기다 유약을 씌우고 그 유약면을 걷어내는 소위 이제 유면음각 기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명문을 표시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유물은 아닙니다. 다른 천지현황에 들어가 있는 유물이 되게 이쪽 이렇게 명문 분양 부분이 깨졌길래 혹시 좀 자료로서 좀 찍어봤는데요. 여기 이제 유약층이 있고 태토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유약층을 일부 걷어내는 방식으로 명문을 표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관요 백자의 명문 표시 굉장히 좀 독특한 방식인 거죠. 저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그릇이 관요에서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서울 시내에서 이제 천지현황명 백자들이 출토된 유적들을 이렇게 이제 이 붉은색 점으로 좀 찍어 봤습니다. 물론 이 점들은 앞으로 이제 발굴이 계속됨에 따라서 이런 점들의 밀도랄지 아니면 새롭게 점이 찍히는 것들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관요에서 만든 백자들은 뭐 다 명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에만 명문이 있어서 실제로 관요에서 이게 경기도 광주에서 제작된 백자가 서울에서 사용된 그 뭐랄까요 포괄성, 실제 사용된 영역 이런 것들은 좀 훨씬 더 좀 광범위할 것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천지현황명 백자, 특히 천지현황의 의미가 굉장히 궁금하다 보니까 실제로 조선 전기의 건물지들을 조사할 때는 좀 관심을 많이 갖는 편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출토되는지 그 양상에 대해서요. 근데 이제 종로에 있는 청진 1216지구의 한 건물지를 보니까 되게 작은 건물지 안에서 천지현황이라고 표시한 그 백자들이 같이 다 나왔어요. 한 건물지에서. 물론 이게 동시대에 살아경을 했는지 아니면 보통 이게 관요 성립 이후 16세기 전반까지 등장하는 명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시차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적어도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특정 수요처를 의미하기는 좀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건 하나 좀 파악을 한 기회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시기에 관요에서 만든 백자에는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천자문의 첫 4개 자호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뭐 대자나 중자, 이게 청자로 제시했는데 똑같이 여러분들 자료 주변에 이제 백자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대자나 중자나 세자나 첫자처럼 뭐 대전 혹은 중궁전 아니면 세자전, 뭐 이 첫자라고 하는 건 그 세 곳의 소위처를 제외한 뭐 왕실 자녀들, 뭐 처소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곳을 위해 제작한 그릇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후반이 되면 관요백자에 등장하는 명문이 기존의 천자문의 자호에서 이런 좌우별이라고 하는 명문 체계로 이제 바뀝니다. 조선시대 문신관료였던 성현이 쓴 용제총화라고 하는 책에도
상홍원의 백자 제작은 좌변, 우변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16세기 후반에 당시 관용수공업 체제의 뭐랄까요, 혼란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권리 감독하기 위해서 이게 좌변이 만든 그릇인지 우변이 만든 그릇인지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표시하는 게 아닌가 짐작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이제 이런 관요 백자 아니면 경기도 광주에서 만든 백자들이 실제로 쓰였던 뭐랄까요,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유물들이 출토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유면음각 기법이다 보니까 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굽 안쪽에 천자를 표시했습니다. 그 천자를 표시한 건 그릇이 생산되는 단계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이게 일반 상홍원이 관리하는 일반 그릇인데 이 그릇의 소속처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이게 원래 식기로 썼는데 이게 나중에 뭐 제기로 바뀐다거나 이런 목적이나 소속처가 바뀌었을 때 여기 있는 명물을 뭐 열심히 지운다 해서 이거 지워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부여된 기능과 소속처는 이런 식으로 새로 새겨서 그릇에 표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 관청들이 많이 자리하고 그 뒤에 이제 배우지로 연결되는 이제 육조거리 뒤, 이 청진구역이나 공평구역 같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점각으로 명문을 추가한 그릇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원래는 천이라고 구분되는 뭔가 상홍원의 일반 그릇이었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사당 반빛간, 아니 뭐 반빛간 사당, 어떤 특정 사당의 반빛간, 그러니까 즉 참빵이죠. 어떤 이런 부엌에 속하는 그릇으로 전용된 그 상황을 그릇에 이제 점각으로 표시를 한 거죠. 점각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 그전부터 사용하는 용어고 저도 이제 이게 적절하다 싶어서 주로 점각 명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송곳으로 표시를 해 드렸는데 실제로 여기 확대를 해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꽤 다수의 점각들은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유양면을 이렇게 꽁꽁꽁 때려가지고 상처를 낸 다음에 그 점들을 연결해서 선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버리는 폐기 유물을 통해서 제가 좀 몇 번 실험을 해봤는데 이 못으로 치거나 송곳으로 친다고 이게 깨져서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공예하시는 분들, 선생님들이 실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활비비라고 해서 이 활비비 있지 않습니까? 활 형태로 이제 돌아가는 송곳 이걸로 한번 해봐라 하셔서 몇 번 해봤는데 그거는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명문을 새길 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각 명문은 여기 이 그릇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천자를 생산할 때 그릇이 경기도 광주에서 생산될 때 표시했다가 이게 서울로 와서는 상홍원의 일반 그릇이 아니고 동쇼, 동궁정의 소주방에 소속되는 그릇으로 바뀐 것을 이 명문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는 보면 현자에다가 영양이라고 추가하고 천자에다가 해슌이라고 추가하고 뭐 정신, 뭐 덕흥, 뭐 효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이 호칭들은 주로 이제 왕실의 이제 군, 그다음에 옹주, 공주들은 이제 호칭으로 파악되는 연구가 종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타당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실제로 원래는 이제 상홍원의 일반 소형이었던 그릇들이 각각의 이제 이 공주방, 옹주방으로 이제 가면서 그 소속의 변화를 관리자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점각으로 추가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창덕궁, 그다음에 경복궁 안쪽에서 출토가 됐고요. 그 인근의 청진동, 그다음에 공평동 유적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공평동 유적에서 출토된 요 백자 같은 경우는 요 백자에다 효순이라고 해서 중종과 무정왕후의 따님이셨던 효순 공주 부에 속해 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점각 명문 중에는 소속의 변화 이외에 그렇죠, 이제 목적의 변화를 그릇에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천자와 지자가 있고요. 거기 각각 이제 제귀, 허니라고 이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런 대목을 통해서 상홍원에서 원래 처음에는 이제 식기로 제작을 했다가 어떤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제기로 사용을 했다가, 근데 제기라고 하는 건 어떤 신을 위한 그릇이었잖아요. 이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성리학의 세계 조선에서 한 번은 신을 위해 썼다가 다시 저녁에는 밖으로 쓰고 이거는 이제 불가한 일이라서 또 혹시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이런 실수를 범할까봐 아예 그릇에다가 제기임을 분명하게 새겨 넣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헌이라고 하는데 아마 헌이, 그러니까 재헌을 위한 그릇, 이것도 이제 제기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이 천지연왕명 이 관요 백자에는 솔직히
이 글이나 이렇게 뭐 제기니 뭐 이렇게 있으면 좀 해석이 편한데 여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꽃가지 같은 게 시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꽃가지가 어떠한 소비처를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평동 유적이나 청진동 유적은 지금도 한 블럭, 큰 한 블럭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일한 소비처에 속해 있는 그릇이 생각보다 좀 포괄적인 영역에서 사용됐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성에서 출토되는 백자들 보면 이렇게 한 점 한 점 굽 저부까지 다 시유를 해서 갓발에 넣어서 이제 아주 정세하게 구운 그릇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그릇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런 죽절굽, 굽을 시유하지 않고 여러 점을 이제 포개어 굽는 이런 그릇들이 이제 다수죠. 근데 이런 그릇들임에도 불구하고 도성이라고 하는 공간이 너와 나의 물건을 좀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관물, 그러니까 관청에 속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공무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게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속 관계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릇에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다종다양한 묵서백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묵서백자 중에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역시 어떤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향옥이, 막덕이, 음비라고 해서 이제 한자도 있지만 한글로도 많이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자 같은 경우는 보면 도성 내에서의 여러 관청들에 속한 그릇들이 이건 우리 관청에 속한 그릇이야. 아마 재고 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사복시에서는 이제 복자가, 그 다음에 뭐 여기 SH 제일은행 본사죠. 거기에 이제 의금문자리라서 뭐 금부하는 뭐 이러한 묵서백자들이 출토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발굴을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건 묵서백자 중에는 부호가 제일 많지 않을까? 부호가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부호는 출토량이 좀 적더라고요. 아마 이게 부호가 이렇게 이제 이 십자가를 그었다가 어떤 사람이 다시 빌려갔다가는 동그라미 쳐놓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위변조가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부호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공평동 유적에서 출토한 이 꽃 같은 경우도 처음에 빌려갔다가 제가 여기다가 까만색으로 칠한 다음에 내 거야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분명한 글자 이외의 부호들은 이런 위변조 때문인지 출토 빈도가 좀 낮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도성에서 출토되는 백자들 중에 청아백자, 철화백자 같은 이런 문양 있는 그릇들도 있죠. 앞선 선생님들의 지적들처럼 조선 전기에는 일단 이 코발트 안료 자체를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실의 그릇이잖아요. 청아백자는. 그래서 실제로 도성내에서 이런 청아백자의 출토, 조선 전기의 출토 비중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문양은 이런 매화나 이런 뭐 대나무, 소나무 계통의 이제 세안 사무나 아니면 용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릇의 종류를 보자면 이런 항아리나 화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작은 술잔으로 아마 주로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 작은 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많은 것들이 그 중에서도 그 조선 전기 좀 적은 청아백자 중에서도 조금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바로 전접시라고 하는 이런 테두리가 넓은 접시입니다. 용이나 아니면 당시 유행했을 법한 어해도나 이런 화조도를 문양으로서 어해문, 뭐 화조문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파도, 중국 청아백자에 등장하는 파도문도 보입니다. 이런 청아백자들은 대부분 이제 외저면에 이런 뭐 서각이나 이런 뭐 산호, 그죠? 산호나 서각 같은 이런 팔보문, 뭐 팔진보, 팔보문 하는 이런 문양들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실제로 조선 전기에 운영된 관여가마인 도마리 1호에서도 이런 양상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운용문이 들어가 있는 이런 청아백자 항아리도 아마 실제로 이제 이 청진동이나 공평동이 궁궐이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공주방도 있고요. 연산군 때의 기록을 보면 또 왜 사사로이 공주한테 이제 운용문 항아리를 줘가지고 좀 약간 신하들과의 시비거리를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황에 따라서 궁궐 밖으로 유출됐던 그릇들이 이렇게 출토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선 발표에서도 거듭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이제 이 청아백자 조선전기 조선에서 만든 청아백자는 굉장히 희소했기 때문에 어떤 문양 있는 그릇을 사용하려고 하는 도성 사람들,
부상대고들도 있을 거고 관료 같은 경우들도. 그래서 그 청화백자를 중국에서 유입된 들여온 청화백자를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조선 전기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 자기들은 대부분 다 경덕진 민요의 제품들이고 그 정세함이나 문양의 우수성이 당시 있어서 일품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발굴 성과에서는 이런 선덕연간이나 아니면 천순 경태 연간에 제작된 이런 약간 상대적으로 좀 질이 어느 정도 확보된 그릇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상황입니다만 이 원나라 때 제작한 그릇들도 특히 청화백자나 아니면 이런 이 남류 계통의 매병도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용천요 청자나 자주요 계통의 백지 흑화 기법의 자기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도 원때 제작된 일부 유물들이 도성 유적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그릇들은 이런 남유 매병은 공평동 유적에서 출토가 됐고 이런 청화백자는 을지로 청계천 남쪽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런 남유 매병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 내에서는 이제 양주박물관, 그 다음에 이제 북경의 이화원에 있다고 알려졌죠. 근데 이 북경 이화원 거는 최근에 거의 이제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사진이 조금 좀 다릅니다만, 그리고 이제 프랑스 김해에 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적에서 출토된 이 동종의 매병 중에서 유적에서 출토된 거는 역시 이제 공평동 유적에서 출토된 게 아마 좀 손에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대 청화백자도 이 문양을 좀 비견해 볼 만한 게 현재 안희성의 방부시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탕화의 무덤에서 출토된 원대 청화백자입니다. 원날의 개국공신이었죠. 탕화의 무덤에서 출토된 그릇과 좀 비견해 볼 만합니다. 공평동 유적에서 출토된 이 청화백자들을 통해서 조선 전기 청화백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청화백자와 조선 청화백자를 아울러서 청화백자의 소비 양상을 좀 살펴보면 여기 이제 하얀색 동그라미로 표시해 드리는 게 이게 이 명대 청화백자의 출토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조선 청화백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이랑 흰색이 같이 들어간 게 이제 조선과 명의 청화백자가 함께 출토된 지역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고서상에 있는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청진동 유적에서는 조선 전기 청화백자를 썼던 집보다 명대 청화백자를 썼던 집이 뭐 2배 이상 많고요. 실제 출토된 유물은 거의 5배 이상에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진동에서는 이런 명기들도 출토가 됩니다. 물론 무덤에서도 출토가 되고 가마터에서 출토가 되지만 무덤에서 바로 가마터에서 바로 무덤으로 가는 것들은 좀 생각하기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명기가 출토되는 것들을 통해서 조선시대 죽음을 준비했던 도성 사람들의 모습도 좀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임진, 그다음에 병자, 양난 이후에 아까 앞선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화의 확보도 어렵고 당시 굉장히 좀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관여에서도 청화보다는 이제 철화로 백자를 제작을 합니다. 명문에 있어서도 변화 양상이 나타나죠. 원래 이제 16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좌우라고 해서 이거 누가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 17세기 혼란한 관여 운영 상황들을 어느 정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까지도 그릇에 표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지명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방구들도 출토가 되는데 물론 조선 전기에도 문방구는 출토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 조금 더 다양한 문방구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청진 팔지구에서 출토된 요 백자 저부편 같은 경우는 일단 보고서 명칭상 백자 저부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선동리 2호에서부터 그 이후로 제작되는 감형, 감 모양의 면적의 저부편이 아닌가 합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조선 전기에 비해서 조선 내에서 생산하는 청화백자의 양은 크게 증가합니다. 19세기가 되면 더욱더 증가하고 종류도 다양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입된 자기들 중에서도 조선 후기층에서 수입된 자기는 청나라의 자기와 함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 에도 시대에 만든 자기들도 함께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청진 팔지구 시전 행랑 32번지 유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시전 행랑에서 출토된 이 방가요 자기 잔이죠. 17세기 관요의 명문백자, 간지명에 들어간 조선 관요백자랑 같이 출토가 돼서 제작 시기를 한 17세기 정도로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세기 실제로 아까 이런 김홍도의 포위풍류도나 아니면 여러 다른
회화 작품에 등장하는 그런 가요 그릇이 아닐까. 물론 한 점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직접적인 유무를 좀 제시해 줄 수 있게 돼서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것들도 이제 17세기 경덕진 민요에서 제작한 수출작이죠. 역시 이 그릇도 뭐 영락연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외부에는 이제 이 외면에는 이제 이 적벽부의 시구와 함께 산수문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그릇들은 저부까지는 굽까지는 시유하지 않고 굽이 굉장히 넓은 게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17세기 조선 관여 운영에도 조선 관여에서 만들어진 백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청채, 양각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씩 다른 기법이 함께 사용되는 뭐 각형의 그릇이랄지 뭐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요. 또 조선 후기 이런 흡연 문화의 유행과 함께 이런 타호 같은 그릇들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영조년간 이후로 궁방제를 개편하면서 관yo에서 처음에 아예 생산을 하면서부터 뭐 이런 육상궁이나 연호궁에서 쓸, 뭐 때로는 그 19세기에는 이제 운영궁에서 쓸 그릇들을 아예 처음부터 제작을 해서 이제 명문화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로 넘어가면서 각자의 기관에서 사장하는, 스스로 사서 관리하는 그릇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언제 어디서 얼마나라고 하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해 넣은 그런 백자들도 조선 후기에는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넘겼군요. 죄송합니다. 매주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조선 후기와 조선 전기 후기까지 이게 전체를 아우르다 보면 실제로 이제 조선 시대의 도자사, 특히 백자의 역사들도 어떤 이론들을 좀 구체화할 수도 있고 조금은 바뀌어가는 새로운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더 큰 좀 거시적인 접근을 통한다면 한양 도성에서 이루어졌던 실제 이런 도자기 소비 양상을 통해서 어떤 물질 문화를 대하는 당대인들의 인식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 도성에서 출토된 백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두서없고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맥을 딱 전해드리지 못해서 좀 송구합니다만 이건 어쨌든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여러분들의 관심도 그렇고 뭐 저를 비롯한 다른 선학 동료들의 연구도 그렇고 조금씩 더 이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죄송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